상견례 자리에서 사돈 어른에게 거지 집안과는 엮일 수 없다고 무시당한 딸의 아버지가 자신의 감춰왔던 힘과 재력을 공개하면서 사돈 집안을 철저하게 심판하게 파멸시키는 복수의 참교육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부산의 심장부 해운대의 마천루가 저마다의 위용을 뽐내며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도시. 그 화려한 불빛 아래 수많은 사람들의 욕망과 꿈이 파도처럼 부서지고 또 새로 태어나는 곳. 이 이야기의 주인공 이하은은 바로 이 도시의 가장 높은 곳, 하지만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된 삶을 살고 있었다. 하은은 어릴 적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 이진철의 손에서 자랐다. 그녀의 아버지 이진철은 거제도의 작은 마을에서 택시를 모는 평범한 기사였다. 하지만 그의 평범함은 세상의 기준일 뿐, 그의 내면에는 그 누구보다 단단하고 깊은 철학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돈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살아가는 태도가 그 사람을 만든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다. 하은은 그런 아버지의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며 화려함보다는 소박함에서, 물질적 풍요보다는 정신적 충만함에서 행복을 찾는 아이로 자라났다. 그녀의 삶에 운명처럼 나타난 남자 강민준. 그는 부산 지역의 굴지의 건설사인 해성그룹 강태석 회장의 외아들이었다. 친구의 소개로 만난 두 사람은 첫눈에 서로에게 이끌렸다. 민준은 하은의 꾸밈없는 순수함과 따뜻한 마음에, 하은은 민준의 젠틀함과 자신을 존중해주는 모습에 사랑을 느꼈다. 서로의 배경을 알게 되었을 때 잠시 망설임이 있었지만 사랑의 힘은 그 어떤 벽보다 강했다. 결혼을 약속한 두 사람. 하은은 아버지에게 민준과의 결혼 소식을 알렸다.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본 이진철은 그 누구보다 기뻐했지만 한편으로는 깊은 시름에 잠겼다. 그는 자신의 막대한 재산을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평범한 택시 기사로 살아가는 이유가 있었다. 돈이 사람 위에 군림하고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가 되는 세태에 대한 깊은 회의감 때문이었다. 그는 딸만큼은 그런 세속적인 가치에 휘둘리지 않고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바랐다. 하은아, 결혼 진심으로 축하한다. 아빠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으면 좋겠다. 고마워요, 아빠. 민준 씨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알고 있다.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구나. 상견례 자리에서는 그냥 평범한 택시 기사 딸로 그렇게만 알려주면 안 되겠니? 내가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너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가족이 되고 싶구나. 하은은 아버지의 깊은 뜻을 이해했다. 그녀 역시 민준의 가족들이 자신을 돈이나 배경으로 판단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드디어 상견례 날. 약속 장소는 해운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한정식집의 VIP 룸이었다. 먼저 도착한 하은과 아버지 이진철은 소박하지만 단정한 옷차림으로 자리에 앉았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민준과 그의 부모님, 강태석 회장과 오혜정 여사가 들어섰다. 오혜정 여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하고 고고한 백조처럼 목을 꼿꼿이 세운 채 등장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스캐너처럼 하은과 이진철을 훑었다. 어머, 오셨어요? 길이 많이 막혔나 봐요. 오혜정 여사의 목소리는 꿀을 바른 듯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그녀는 하은의 아버지 이진철이 입고 있는 낡은 양복과 거친 손을 번갈아 쳐다보며 노골적인 경멸감을 드러냈다. 처음 뵙겠습니다. 하은이 아비 되는 이진철입니다. 이진철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오혜정 여사는 눈인사조차 건네지 않았다. 네. 말씀은 많이 들었어요. 택시 운전을 하신다고. 그녀의 말투에는 택시 운전 따위를 하는 사람과 사돈을 맺게 되어 불쾌하다는 감정이 고스란히 묻어났다.
강태석 회장 역시 팔짱을 낀 채 거만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내려다볼 뿐이었다. 상견례는 시작부터 살얼음판을 걷는 듯 위태로웠다. 오혜정 여사는 하은의 학력, 친구 관계, 심지어는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까지 끄집어내며 하은을 몰아세웠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애가 좀 그늘져 보이네. 우리 민준이는 밝고 명랑한 아이인데. 쯧쯧, 가정교육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건데. 순간 하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모욕은 참을 수 없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아버지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입술을 꽉 깨물었다. 이진철의 얼굴도 굳어졌다. 그는 딸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으며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부인, 말씀이 좀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 제 딸, 제가 부족함 없이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가정교육 운운하며 함부로 말씀하지 마시죠. 어머, 제가 틀린 말 했나요? 없는 집에서 자란 애들이 다 그렇죠, 뭐. 자격지심에 피해의식에. 우리 민준이가 뭐가 아쉬워서 이런 애를. 오혜정 여사의 막말은 끝이 없었다. 그녀는 마치 작정이라도 한 듯 하은과 이진철의 자존심을 짓밟았다. 민준이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어머니를 말렸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뭘 안다고. 결혼은 현실이야. 사랑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고. 저런 콩가루 집안이랑 어떻게 사돈을 맺니? 동네 망신이더라 정말. 결국 이진철은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다. 그의 눈에는 깊은 실망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오늘 상견례는 없던 일로 합시다. 제 귀한 딸을 이런 모욕적인 자리에 더 이상 앉혀둘 수 없군요. 그는 하은의 손을 잡고 룸을 나섰다. 하은은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으며 아버지의 뒤를 따랐다. 그녀의 등 뒤로 오혜정 여사의 악독한 목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꼴값 떨고 있네. 어디서 감히. 너희 같은 것들이랑은 상종도 하기 싫어. 최고급 한정식집을 나서는 길. 화려한 해운대의 야경이 하은의 눈에는 잿빛으로 보였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이제 막 피어나려던 사랑과 행복의 꿈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넓은 등 뒤에 숨어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의 거친 손이 딸의 어깨를 토닥였다. 그 손길에서 하은은 세상 그 어떤 위로보다 더 큰 따뜻함을 느꼈다. 하지만 이미 그녀의 마음은 깊은 상처를 입은 후였다. 과연 이 결혼 계속할 수 있을까? 상견례가 파투난 후 하은은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 틀어박혔다. 오혜정 여사가 쏟아낸 모욕적인 말들이 귓가에 생생하게 맴돌며 그녀를 괴롭혔다. 특히 돌아가신 어머니를 모욕한 것은 용서할 수 없었다. 그녀는 민준을 사랑했지만 그의 어머니를 그리고 그 가족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파혼. 그것만이 유일한 답처럼 느껴졌다. 민준은 매일같이 하은의 집 앞을 찾아와 용서를 빌었다. 그는 어머니를 대신해 무릎까지 꿇으며 하은의 마음을 돌리려 애썼다. 하은아, 제발. 내가 다 잘못했어. 어머니, 내가 꼭 설득할게. 응? 우리 이렇게 헤어질 수는 없잖아. 민준의 눈물 어린 호소에 하은의 마음은 갈대처럼 흔들렸다. 그를 사랑하는 마음과 상처받은 마음이 뒤엉켜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차마 문을 열어줄 수 없었다. 이진철은 그런 딸의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는 섣부른 위로나 조언 대신 따뜻한 밥을 지어 딸의 방문 앞에 놓아두고 조용히 딸이 마음의 문을 열기만을 기다렸다. 그는 알고 있었다. 지금 하은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이자 스스로 상처를 치유하고 일어설 힘이라는 것을. 며칠 후 조금 기운을 차린 하은이 방에서 나왔다. 헬쑥해진 딸의 얼굴을 본 이진철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다.
그는 딸을 식탁에 앉히고 정성껏 끓인 미역국을 내밀었다. 하은아, 밥 먹자. 속 많이 상했지? 아버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애써 참고 있던 눈물이 다시 터져 나왔다. 하은은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며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아빠, 나 너무 무서워요. 결혼 못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일 자신이 없어요. 이진철은 우는 딸의 등을 가만히 쓸어주었다. 그래, 힘들었을 게다. 아빠가 미안하다. 괜한 부탁을 해서 내가 이런 수모를 겪게 만들었구나. 아니에요, 아빠. 아빠 탓이 아니에요. 원래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한참을 울던 하은이 조금 진정되자 이진철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하은아, 아빠가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구나. 결혼하기 전에 민준이와 함께 살아보는 건 어떻겠니? 네. 동거요? 하은은 깜짝 놀라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보수적인 아버지가 동거를 제안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 동거. 사람이 사람을 제대로 알려면 사계절은 겪어봐야 한다는 말이 있다. 결혼이라는 일륜지 대사를 앞두고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볼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민준이라는 청년이 이번 일을 어떻게 대처하고 너를 어떻게 지켜주는지. 아빠는 그걸 보고 싶구나. 이진철은 이미 모든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오래전에 투자 목적으로 사두었던 해운대의 한 아파트를 떠올렸다. 화려한 마린시티의 펜트하우스는 아니었지만 광안대교가 한눈에 들어오는 아늑하고 정갈한 투룸 아파트였다. 아빠가 해운대에 작은 아파트 하나를 가지고 있다. 거기서 지내면서 민준이의 진심을 확인해 보렴. 만약 그 청년이 진심으로 너를 아끼고 사랑한다면 어떤 환경에서든 너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때는 깨끗하게 정리해도 늦지 않는다. 아버지의 제안은 하은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다. 그래, 이대로 포기하기에는 민준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컸다. 그의 진심을 확인해 볼 마지막 기회. 하은은 아버지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하은은 민준에게 연락해 아버지의 제안을 전했다. 민준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이내 하은의 뜻을 존중하겠다며 기쁘게 받아들였다. 그는 이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임을 직감했다. 며칠 후 하은과 민준은 이진철이 마련해준 해운대의 아파트로 이사했다. 아파트는 크고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이 함께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따뜻하고 아늑한 공간이었다. 창밖으로는 밤마다 보석처럼 빛나는 광안대교의 야경이 펼쳐졌다. 민준은 달라졌다. 그는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 오롯이 하은의 남자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서툰 솜씨로나마 아침밥을 차리고 청소와 빨래를 도맡아 하며 하은을 살뜰히 챙겼다. 그는 화려한 펜트하우스에서의 살보다 하은과 함께 소박한 행복을 꾸려나가는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하다고 말했다. 하은아, 나 사실 이렇게 살아보는 게 꿈이었어. 매일 아침 내가 끓여주는 된장찌개 냄새에 잠을 깨고 저녁에는 같이 장을 봐서 맛있는 걸 해먹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런 게 진짜 사는 거 아닐까? 민준의 진심 어린 모습에 하은의 마음도 조금씩 녹아내렸다. 상견례의 상처가 완전히 아문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민준과 함께라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작은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하은과 민준의 동거 소식을 전해들은 오혜정 여사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다. 그녀는 아들의 가출에 격분했고 이 모든 것이 여우 같은 하은의 탓이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하은에 대한 증오와 분노가 화라산처럼 들끓고 있었다. 그리고 그 분노의 불길은 곧 하은과 민준의 소박한 행복을 위협하는 거대한 폭풍이 되어 다가오고 있었다.
하은과 민준의 동거 생활은 평온했다. 민준은 혜성그룹 후계자라는 타이틀을 잠시 내려놓고 평범한 남자로 하은 곁을 지켰다. 그의 진심 어린 노력에 하은의 마음의 상처도 서서히 아물어갔다. 두 사람은 함께 장을 보고 요리를 하고 주말에는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떠나며 소중한 추억을 쌓아갔다. 하은은 이 소박한 행복이 영원하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검은 그림자는 예고 없이 찾아왔다. 그날따라 하은은 몸살감 기운이 심해 하루 종일 끙끙 앓고 있었다. 민주는 그런 하은이 걱정되어 죽을 끓여주고 약을 챙겨주며 곁을 지켰다. 하은이 겨우 잠이 들었을 무렵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민준이 의아한 표정으로 현관으로 나갔을 때 그곳에는 불시에 쳐들어온 어머니 오혜정 여사가 서 있었다. 어머니, 여긴 어떻게? 내가 내 아들 사는 곳도 못 와보니? 비켜봐. 오혜정 여사는 민준을 밀치고 거실로 들어섰다. 그녀는 사방을 둘러보며 혀를 찼다. 어머, 꼴 좀 봐. 이게 사람이 사는 집이니 돼지우리니? 쥐꼬리만 한 집에서 이게 무슨 고생이야. 당장 짐 싸서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 제발 좀 조용히 하세요. 하은 씨, 지금 아파서 자고 있어요. 아프긴 뭐가 아파? 꾀병이겠지. 저런 것들이 꼭 남자 등쳐먹으려고 별짓을 다 한다니까. 오혜정 여사는 막무가내로 안방문을 벌컥 열었다. 식은땀을 흘리며 잠들어 있는 하은을 본 그녀는 더욱 기가 막힌다는 듯 소리쳤다. 꼴 좋다. 엄마 없이 자란 티를 이렇게 내는구나. 살림하는 꼬라지하며 남자 앞에서 아픈 척 꼬리치는 것까지. 아주 못된 것만 배웠어. 그녀의 고함 소리에 하은은 잠에서 깼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하은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악몽이 현실이 되어 눈앞에 서 있었다. 오혜정 여사는 하은이 깨어난 것을 보고는 더욱 기세등등하게 몰아붙였다. 내가 감히 내 아들을 꼬드겨서 이런 데서 동거를 해? 너 같은 천한 것이 어디서 굴러들어와서 우리 집안을 망치려고 들어. 당장 내 아들 인생에서 꺼져. 오혜정 여사는 하은의 머리맡으로 다가와 이불을 거칠게 걷어찼다. 그리고는 하은의 뺨을 향해 손을 치켜들었다. 어머니, 안 돼요. 민준이 달려와 간신히 어머니의 팔을 붙잡았다. 이거나. 내가 오늘 저 버르장머리 없는 것을 아주. 제발 그만하세요. 하은 씨한테 손끝 하나라도 대면 저 어머니 다시는 안 봐요. 민준의 단호한 외침에 오혜정 여사는 잠시 주춤했다. 하지만 그녀의 분노는 아들을 향했다. 뭐? 내가 지금 저 기생오라비 같은 년 때문에 애미한테 대드는 거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 저 년한테 단단히 홀렸구나. 오혜정 여사는 분에 못 이겨 집안의 물건들을 닥치는 대로 집어 던지기 시작했다. 접시 깨지는 소리, 물건 넘어지는 소리가 집안을 가득 메웠다. 하은은 극심한 공포와 충격에 몸을 떨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프고 숨이 가빠왔다. 그만 하세요. 하은은 힘겹게 말을 내뱉고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하은아, 정신 차려. 하은아. 민주는 하얗게 질려 쓰러진 하은을 끌어안고 절규했다. 그는 다급하게 119에 신고를 했다. 오혜정 여사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당황한 기색으로 뒷걸음질 쳤다. 잠시 후 구급대원들이 도착해 하은을 병원으로 이송했다. 민주는 눈물을 흘리며 구급차에 올라탔다. 응급실에 도착한 하은은 스트레스성 쇼크라는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는 응급실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는 하은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인 것만 같았다. 그가 더 단호하게 어머니를 막았어야 했다. 하은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그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때 응급실 문이 열리고 하은의 아버지 이진철이 들어섰다. 그는 민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한달음에 달려온 것이었다. 딸의 창백한 얼굴을 본 그의 눈에 이글거리는 분노가 타올랐다. 대체 어찌된 일인가? 이진철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천둥과 같은 노기가 서려 있었다. 민주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다 들은 이진철은 아무 말 없이 하은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는 딸의 이마를 짚어보고 앙상하게 마른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다. 그의 눈빛은 깊은 슬픔과 함께 무서운 결심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딸이 상처받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터였다. 돈과 권력의 오만함으로 사람을 짓밟는 자들에게 진정한 어른이 무엇인지, 사람 위에 사람이 없고 사람 밑에 사람이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똑똑히 가르쳐 주리라 다짐했다. 때마침 하은이 희미하게 눈을 떴다. 그녀는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아버지를 발견하고는 힘없이 미소 지었다. 그리고는 민준을 향해 아주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 씨, 우리 헤어져요. 그 한마디는 민준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이진철은 딸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이제 반격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위선으로 가득 찬 자들에게 진실의 칼날을 겨눌 시간이. 응급실의 차가운 공기 속 하은의 한마디는 그 어떤 칼날보다 날카롭게 민준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우리 헤어져요. 그 목소리는 가냘팠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는 강철과도 같았다. 민준은 하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힘없이 손을 거두었다. 더 이상 그의 온기를 느낄 수 없다는, 느낄 자격이 없다는 무언의 거절이었다. 하은아, 제발,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응? 내가 다 해결할게. 어머니, 다시는 너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할게. 민주는 애원했다. 그의 잘생긴 얼굴은 눈물과 죄책감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하은의 눈은 더 이상 그를 향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곁에 선 아버지 이진철에게로 향했다. 그 눈빛은 아빠, 이제 그만 끝내고 싶어요라고 말하고 있었다. 이진철은 딸의 마음을 읽었다. 그는 조용히 민준의 어깨를 토닥였다. 그 손길에는 연민도 위로도 없었다. 오직 차갑고 단호한 현실만이 담겨 있었다. 민준군, 지금은 하은이가 안정이 필요하네. 자네도 마음이 복잡하겠지만 오늘은 이만 돌아가 주게. 아버님, 하지만 돌아가게. 이진철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그 안에는 감히 거역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민주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발걸음으로 응급실을 나섰다. 그의 등 뒤로 자신이 쌓아 올린 사랑의 성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이진철은 의사로부터 하은의 상태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녀를 VIP 병실로 옮겼다. 병실에 들어선 그는 잠든 딸의 얼굴을 한참 동안이나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딸. 그 딸의 얼굴에 드리워진 고통의 그늘을 보며 그의 마음속에서는 뜨거운 용암과도 같은 분노가 들끓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호수처럼 고요했다. 진정한 분노는 소리를 내지 않는 법이다. 그는 병실 밖으로 나와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그의 손에 들린 것은 낡은 폴더폰이었지만 그 전화 한 통이 거대한 파도를 일으킬 것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일세 윤 변호사. 혜성그룹 강태석 회장 건 말일세. 그동안 준비해뒀던 자료들 이제 세상에 내놓을 때가 된 것 같네. 그리고 혜성그룹의 주 채권 은행인 대한은행, 우리가 가진 지분으로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게. 안건은 부실채권 조기 회수로. 첫 번째 전화였다.
수화기 너머의 상대는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 대표 변호사였다. 네, 회장님.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화는 그의 자산을 관리하는 스위스 은행의 프라이빗 뱅커에게로 향했다. 미스터 킴. 내 이름으로 된 모든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혜성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것은 전부 정리해주게. 단 한 주도 남김없이. 시장에 충격을 주든 말든 상관없어. 오늘 당장 장 마감 전까지 모두 처분하게. Yes, CHAIRMAN. As you wish. 마지막 전화는 최근 해성그룹이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핵심 기술을 보유한 독일의 한 연구소장이 받았다. 이진철은 그 연구소의 숨은 주인이었다. 하일리히 박사. 해성그룹과의 기술 이전 협상 전면 중단을 통보해 주시오. 이유는 묻지 말고 더 좋은 파트너를 찾아보겠다고만 전해주게. 예, 회장님. 알겠습니다. 짧은 통화 3번. 그것으로 이진철의 복수는 시작되었다. 그는 돈으로 사람을 짓밟은 자들에게 돈으로 무너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처절하게 보여줄 생각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은 오만에 대한 정의로운 심판의 서막이었다. 다음 날 강태석 회장과 오혜정 여사가 병실로 찾아왔다. 그들은 민준에게 하은이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지못해 온 것이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보다는 귀찮음과 짜증이 역력했다. 어이구 사돈. 우리 아들 말만 듣고 와봤더니 멀쩡해 보이는데 뭘 이리 호들갑인지. 요즘 애들은 꾀병도 참. 오혜정 여사가 비아냥거리며 병실에 들어서는 순간 이진철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나가주시죠. 뭐요? 지금 누구 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두 분께 볼 일 없습니다. 제 딸 더 이상 당신들 같은 사람들과 엮이게 하고 싶지 않으니 이만 돌아가 주십시오. 이진철의 싸늘한 태도에 강태석 회장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다. 이 양반이 정말 보자 하니까 당신 딸이 우리 아들 발목 잡고 안 놔주는 거 아니야. 어디서 감히 큰 소리야. 누가 누구의 발목을 잡고 있는지는 곧 알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식으로 뵙고 이 혼담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시간을 정해주시면 제가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이진철은 더 이상 그들과 말을 섞고 싶지 않다는 듯 단호하게 말했다. 오혜정 여사는 콧방귀를 뀌었다. 어머 웃겨. 우리가 뭐가 아쉬워서 당신들을 만나? 됐고 위자료나 두둑이 챙겨줄 테니 그걸로 떨어져 나가. 어디서 감히 혼담을 깬다는 말을 입에 올려? 그럼 장소는 제가 정하겠습니다. 내일 저녁 7시 해운대 LCT 타워 100층 펜트하우스에서 뵙죠.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다면 거기서 듣겠습니다. LCT 타워 펜트하우스라는 말에 강태석 회장과 오혜정 여사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곳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싸고 호화로운 VVIP들만 출입할 수 있는 상징적인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진철이 주제도 모르고 허세를 부린다고 생각했다. 이 노인네가 노망이 들었나. 당신이 거길 어떻게 예약해? 우리도 기념일에나 한번 겨우 가는 곳인데. 강태석 회장이 비웃었다. 이진철은 아무런 대꾸도 없이 그저 차가운 눈으로 그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오실지 안 오실지는 두 분이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그럼 이만 가보시죠. 제 딸이 쉴 시간입니다. 이진철은 두 사람을 병실 밖으로 내보내고 문을 닫았다. 문 밖에서는 미친 영감탱이, 상종 못할 것들이라는 오혜정 여사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병실로 돌아온 이진철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거대한 도시의 불빛들이 아득하게 펼쳐져 있었다. 그는 생각했다. 저 수많은 불빛 아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과 권력의 무게에 짓눌려 신음하고 있을까. 진정한 부는 돈의 액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는지에 달려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다. 내일 그는 자신의 부와 힘을 처음으로 세상에 드러낼 것이다. 딸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돈이 만들어낸 괴물들에게 인간의 존엄성이 얼마나 무겁고 무서운 것인지를 똑똑히 가르쳐주기 위해서. 반격의 서막은 이미 올랐다. 이제 남은 것은 심판뿐이었다. 다음 날 저녁 강태석 회장과 오혜정 여사는 의기양양하게 LCT 타워로 향했다. 어젯밤 그들은 이진철의 허풍을 비웃으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LCT 측의 예약을 확인했다. 놀랍게도 이진철이라는 이름으로 100층 펜트하우스 로열 스위트가 예약되어 있었다. 그들은 이진철이 아마도 평생 모은 돈을 털어 마지막 자존심을 세우려 한다고 지레짐작했다. 하여간 가난한 것들이 자존심만 세서는. 그래, 어디 마지막 발악이나 한번 구경해보자고. 가서 아주 뼛속까지 탈탈 털어서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만들어주겠어. 오혜정 여사는 최고급 모피 코트를 걸치고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번쩍이며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오만한 미소가 가득했다. 약속 장소인 100층 로열 스위트에 도착하자 그 웅장함과 화려함에 잠시 압도되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해운대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고 실내의 모든 가구와 장식은 최고급 명품들로 채워져 있었다. 역시 우리 수준에나 어울리는 곳이지. 강태석 회장이 만족스러운 듯 중얼거렸다. 잠시 후 약속 시간에 맞춰 하은과 이진철이 모습을 드러냈다. 하은은 병색이 완연했지만 꼿꼿한 자세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이전과는 다른 단단한 분위기를 풍겼다. 이진철은 여전히 소박하고 단정한 옷차림 그대로였다. 어머, 용케 여길 들어왔네. 꼴의 마지막이라고 아주 무리를 했나봐. 그래서 할 말이 뭔데? 위자료 얼마 받고 싶어서 이 쇼를 하는 건지 빨리 본론이나 말해봐. 오혜정 여사가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손톱을 매만지며 빈정거렸다. 사부인, 아니 이제 오혜정 여사라고 불러야겠군요. 오늘은 당신들의 오만과 위선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하은이 차갑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냉기에 오혜정 여사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뭐? 이 계집애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내 아비가 평생 택시 핸들 돌려도 이 스위트룸 하루 빌리는 값도 못 버는 거 몰라. 주제를 알아야지. 강태석 회장도 거들었다. 이봐, 이 선생. 좋은 말로 할 때 딸내미 데리고 조용히 물러나. 괜히 우리 혜성그룹 건드렸다가 험한 꼴 보지 말고. 당신 같은 서민 하나쯤 사회에서 매장시키는 거 우리한테는 일도 아니야. 그들의 오만함이 극에 달한 순간이었다. 이진철은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과도 같았다. 바로 그때 스위트룸의 문이 조용히 열리고 LCT 타워의 총지배인과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 여러 명이 들어왔다. 총지배인은 강태석 회장과 오혜정 여사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이진철에게 다가가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강태석 회장과 오혜정 여사의 눈이 토끼처럼 커졌다. 총지배인은 어리둥절한 두 사람을 향해 싸늘하게 말했다. 두 분은 이 건물의 실제 소유주이신 이진철 회장님의 귀한 손님 자격으로 이곳에 들어오신 겁니다. 착각하지 마시지요. 뭐라고요? 이 영감탱이가 이 건물 주인이라고. 말도 안 돼. 오혜정 여사가 비명을 질렀다. 이진철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평범한 택시 기사의 그것이 아니었다. 수십 년간 거친 세상의 파도를 헤쳐온 거인의 깊고 예리한 통찰력이 번뜩였다. 강태석 회장, 그리고 오혜정 여사.
두 사람은 큰 실수를 했어. 이진철의 목소리가 스위트룸 전체에 낮게 울려 퍼졌다. 당신들은 가난한 택시 기사를 무시한 게 아니야. 당신들은 내 딸의 인격을 짓밟았고 한 인간의 존엄성을 모욕했어. 그리고 그 대가는 당신들이 가진 모든 것으로 치르게 될 거요. 그는 옆에 서 있던 비서에게 서류 뭉치를 건네받아 테이블 위에 던졌다. 그게 뭐죠? 강태석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첫 번째 서류는 해성그룹의 주 채권은행인 대한은행의 지분 30%가 내 차명으로 되어 있다는 증명서요. 나는 방금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해성그룹의 모든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라는 안건을 통과시켰어. 강태석 회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해성그룹은 대한은행의 대출금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다. 두 번째 서류는 당신 네 회사가 사활을 걸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원천 기술 특허권이 내 소유라는 증명서요. 당연히 기술 이전 협약은 없던 일이 될 거요. 그럴 리가. 그리고 마지막 서류는 이진철은 잠시 말을 멈추고 오혜정 여사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당신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해운대의 그 저택을 담보로 당신들이 빌려 쓴 사채, 그 사채의 주인이 바로 나요. 연체 이자가 꽤 많이 붙었던데 내일 당장 집을 비워줘야 할 거요. 오혜정 여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녀가 믿었던 돈, 권력, 명예라는 성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왜 우리한테 이런 짓을? 강태석 회장이 절규하듯 물었다. 이진철은 자리에서 일어나 딸 하은의 어깨를 감쌌다. 이유는 단 하나요. 당신들은 내 딸을 울렸소. 엄마 없이 자란 티를 낸다. 콩가루 집안, 천한 것. 당신들이 내 딸에게 뱉은 모든 말을 나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약자를 짓밟는 당신들 같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부와 명예는 인격과 존중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싶었을 뿐이요. 그는 하은과 함께 스위트룸을 나섰다. 그의 등 뒤로 강태석 회장과 오혜정 여사의 처절한 절규와 울음소리가 메아리 쳤다. 진실의 심판대 위에서 거짓과 위선으로 쌓아 올린 그들의 성은 산산조각 나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었다. 창밖의 화려한 야경은 이제 그들에게 절망의 불빛일 뿐이었다. LCT 타워의 펜트하우스를 나서는 이진철과 하은의 발걸음은 담담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오혜정 여사의 처절한 비명과 강태석 회장의 애원은 더 이상 그들의 마음에 어떤 파문도 일으키지 못했다. 하은은 아버지의 넓은 등을 바라보았다. 복수가 끝났지만 마음은 후련하지 않았다. 그저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남은 공허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곁을 지켜준 아버지에 대한 감사함만이 가득했다. 이것이 아버지가 말한 정의의 무게일까? 하은은 돈과 권력이 아닌 사람을 지키는 힘의 진정한 의미를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경제계는 발칵 뒤집혔다. 중견 건설사로 탄탄대로를 달리던 해성그룹이 하루아침에 부도 위기에 몰렸다는 소식이 신문과 뉴스를 도배했다. 주채권은행의 갑작스러운 대출금 회수 통보, 사활을 걸었던 신사업의 무산, 숨겨져 있던 오너 일가의 비리까지 연이어 터져나왔다. 해성그룹의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되었고 협력업체들은 떼인 돈을 받기 위해 회사 앞으로 몰려들었다. 강태석 회장과 오혜정 여사가 살던 해운대의 호화로운 저택에는 법원의 집행관들이 들이닥쳤다. 빨간 딱지가 집안의 모든 가구에 붙었고 그들은 단 몇 시간 만에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을 잃고 맨몸으로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다. 화려했던 명품 옷과 보석은 사치품 압류 목록 1호였다. 오혜정 여사는 자신의 모피코트를 빼앗기지 않으려 발악했지만 법의 집행은 냉정했다. 그들이 새로 거처를 옮긴 곳은 부산의 구시가지 가파른 언덕에 위치한 낡고 허름한 반지하 단칸방이었다.
햇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방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과 자부심은 없었다. 오직 패배자의 절망과 서로를 향한 원망만이 가득했다. 다 당신 때문이야. 그깟 계집애 하나 잘못 건드려서 집안을 이 꼴로 만들어. 닥쳐. 당신이 상견례 자리에서 그따위로 막말만 안 했어도 이 지경까지는 안 왔어. 입이 방정이지 입이. 평생을 서로의 체면을 세워주며 살아왔던 부부의 위선적인 관계는 돈이라는 접착제가 떨어지자 마차목하게 부서져 내렸다. 그들은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싸우고 저주를 퍼부으며 밑바닥까지 추락했다. 한때 해운대를 호령하던 회장님과 사모님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한편 강민주는 이 모든 사태를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는 부모를 원망하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이 부모님이 저지른 오만과 편견이 불러온 당연한 결과, 즉 인과응보라고 생각했다. 그는 몰락한 부모를 떠나 스스로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신의 명의로 된 마지막 재산이었던 작은 오피스텔을 처분하여 해성그룹의 부도로 피해를 본 소액주주들과 하청업체 직원들에게 조금이나마 빚을 갚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건설 현장으로 향했다. 해성그룹의 후계자가 아닌 평범한 인부 강민준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였다. 뙤약볕 아래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벽돌을 나르고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노동의 신성한 가치를 온몸으로 깨달았다. 거칠고 투박한 동료 인부들과 막걸리 한 사발을 나누며 그는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편협하고 위선적인 세상에 갇혀 살았는지를 절감했다. 몇 달 후 민주는 용기를 내어 하은에게 연락했다. 다시 만나자는 말이 아니었다. 그저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사죄하고 싶었다. 하은 씨, 나 민준이에요. 혹시 아주 잠깐이라도 괜찮으니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부탁이에요. 이게 마지막 일 거예요. 하은은 잠시 망설였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예전과는 다른 진정성을 느끼고 약속 장소로 나갔다. 그녀 앞에 나타난 민주는 예전의 세련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햇볕에 그을리고 노동으로 다져진 건강한 청년의 모습이었다. 그는 하은을 보자마자 깊이 고개를 숙였다. 하은 씨, 정말 미안해요. 우리 부모님이 하은 씨와 아버님께 저지른 짓은 그 어떤 말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알아요. 변명하러 온 거 아니에요. 그냥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었어요. 나를 그리고 내 부모를 용서하지 마세요. 그 벌 평생 달게 받으며 살게요.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 눈물은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한 악어의 눈물이 아닌 뼈저린 반성과 참회의 눈물이었다. 하은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자신을 옭아매던 증오와 분노의 사슬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다. 무너진 성곽 아래 어떤 이는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서로를 핥히며 추락하고 어떤 이는 폐허 속에서 진실의 씨앗을 발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다. 흩어진 모래알처럼 흩어져 버린 인연 속에서 진정한 용서와 구원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민준의 진심 어린 사죄는 하은의 마음에 오랫동안 박혀있던 마지막 가시를 뽑아냈다. 그가 떠난 자리에 남은 것은 더 이상 분노나 증오의 앙금이 아니었다. 상처 입은 영혼이 서로를 비추는 희미한 연민, 그리고 이제는 정말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단단한 깨달음이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을 과거의 족쇄로부터 해방시키는 과정임을 그녀는 어렴풋이 알게 되었다. 병원에서 퇴원한 하은은 아버지 이진철과 함께 거제도의 본가로 돌아왔다. 그곳은 세상에 알려진 택시 기사의 낡은 집이 아니었다. 소박하지만 정갈하게 가꿔진 정원과 통창으로 남해의 푸른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단단한 기품이 서려 있는 집이었다.
집 안 어디에도 불을 과시하는 물건은 없었다. 대신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좋은 목재 가구와 벽을 가득 채운 책들, 그리고 집안 곳곳에 놓인 소박한 들꽃들이 주인의 인품을 말해주고 있었다. 하은아, 이제 뭘 하고 싶으냐? 아버지는 따뜻한 대추차를 건네며 물었다. 그의 눈빛은 딸의 선택을 온전히 존중하겠다는 깊은 신뢰로 가득했다. 아빠의 일을 배우고 싶어요. 돈을 버는 방법이 아니라 아빠가 말씀하시는 돈을 제대로 쓰는 방법을요. 하은의 대답에 이진철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는 딸이 스스로 길을 찾았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다음 날부터 하은의 새로운 인생 수업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비서실에 소속된 신입사원이 되었다.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아버지가 운영하는 수십 개의 기업과 재단의 현황 보고서를 읽는 것이었다. 보고서를 읽으며 하은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아버지의 기업들은 업계 최고의 수익률을 자랑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높은 수준의 직원 복지와 사회 환원 활동으로도 유명했다. 이진철은 그것을 따뜻한 자본주의라고 불렀다. 기업의 이유는 주주의 몫일 뿐만 아니라 땀 흘려 일한 직원과 기업이 털을 잡고 있는 사회와 함께 나누어야 할 공동의 결과물이라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다. 그는 정기적으로 공장을 방문해 현장 직원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려 국밥을 먹었고 협력업체 사장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들으며 납품 단가를 후려치는 대신 기술 개발을 지원하여 함께 성장하는 길을 모색했다. 어느 날 이진철은 하은을 자신의 낡은 택시에 태웠다. 아빠 아직도 택시 운전을 하세요? 그럼. 여기가 세상 사람들의 진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현장이란다. 100번의 시장조사 보고서보다 손님들이 무심코 던지는 한숨과 푸념 속에 더 진실한 경제 지표가 담겨 있지. 그날 하은은 아버지의 택시 조수석에 앉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취업 걱정에 한숨 쉬는 대학생, 장사가 안 돼 막막하다는 자영업자, 빠듯한 살림에도 자식 자랑에 웃음 짓는 아주머니. 그들의 소박한 이야기 속에서 하은은 숫자로 된 보고서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삶의 맨 얼굴을 보았다. 그녀는 아버지가 왜 부를 드러내지 않고 평범한 이웃으로 살아가려 했는지 그 깊은 뜻을 비로소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다. 하은은 변하기 시작했다. 과거의 상처가 그녀를 더 단단하고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여러 재단 중 특히 푸른솔 재단의 활동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푸른솔 재단은 저소득층 청년과 신혼부부 그리고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었다. 오혜정 여사가 그토록 경멸했던 없는 집과 콩가루 집안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울타리가 되어주는 곳이었다. 하은은 직접 발로 뛰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을 기획했다.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보육 시스템과 직업 교육을 연계하여 그들이 진정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희망 보금자리 프로젝트였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동정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 그 희망을 주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로젝트 발표회에서 하은은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눈은 과거에 상처 입은 피해자가 아닌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는 개척자의 빛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무너뜨리려 했던 세상의 편견에 맞서 가장 따뜻하고 선한 방법으로 자신만의 성을 쌓아 올리고 있었다. 그것은 돈으로 지은 성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어 지은 그 어떤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을 견고한 성이었다. 하은이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동안 강태석과 오혜정의 삶은 끝없는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었다. 반지하 단칸방의 눅눅한 공기는 그들의 자존심과 희망을 남김없이 갉아먹었다. 강태석은 매일 술에 절어 살았다.
한때 부산 경제를 움직이던 거물이었던 그는 이제 동네 구멍가게에서 외상으로 소주를 사 마시는 초라한 늙은이에 불과했다. 그는 술에 취하면 내가 누군지 알아. 라며 고함을 지르다가도 이내 쪼그려 앉아 서럽게 우는 일을 반복했다. 오혜정의 상황은 더욱 비참했다. 그녀는 허영과 사치의 삶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기에 가난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붙들고 과거 자신과 어울렸던 상류층 친구들에게 연락을 돌렸다. 나 혜정이야. 지금 잠깐 사정이 어려워져서 그런데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 금방 갚을게.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냉랭한 거절과 노골적인 무시뿐이었다. 어머, 강 사모님.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우리랑 수준이 다른데 어디다 연락을 해? 당신 남편 회사 때문에 우리도 손해본 거 몰라? 양심도 없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조롱 섞인 목소리에 오혜정은 치욕감으로 몸을 떨었다. 그녀가 사람들을 돈으로 판단했듯이 이제 세상이 그녀를 똑같은 방식으로 대하고 있었다. 결국 그녀는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만 했다. 하지만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살아온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그녀는 헐값에 인력을 구하는 식당의 주방 보조로 일하게 되었다. 뜨거운 불 앞에서 하루 종일 설거지를 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는 것이 그녀의 일이 되었다. 손톱의 화려한 장식은 벗겨진 지 오래였고 고왔던 손은 세제에 불어트고 갈라졌다. 그녀는 손님들 눈에 띄지 않으려 주방 가장 깊숙한 곳에 숨어 흐르는 눈물을 땀인 척 훔쳐내며 고된 하루를 버텨냈다. 그러던 어느 늦은 가을 저녁 강태석은 술에 취해 정처 없이 밤거리를 헤매고 있었다. 흐릿한 시야 저편으로 익숙한 택시 한 대가 손님을 내려주고 있었다. 그리고 운전석에서 내리는 운전기사의 얼굴을 본 순간 그는 숨이 멎는 듯 했다. 이진철이었다. 그는 여전히 그 낡은 택시를 몰고 있었다. 그는 손님에게서 받은 돈을 세지도 않고 주머니에 넣고는 근처 포장마차로 들어가 어묵 국물 한 그릇을 시켰다. 강태석은 전봇대 뒤에 숨어 그를 지켜보았다. 자신을 파멸시킨 남자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부가 저 차가운 밤거리의 포장마차에서 1,000원짜리 어묵을 먹고 있었다. 그 순간 강태석은 깨달았다. 자신은 돈을 숭배했지만 저 남자는 돈을 지배하고 있었다. 자신은 돈의 노예였지만 저 남자는 돈의 주인이었다. 그 거대한 차이를 깨닫는 순간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그는 더 이상 이진철을 원망할 수조차 없었다. 그저 자신의 어리석음과 비참함에 눈물을 흘릴 뿐이었다. 한편 부모의 곁을 떠난 민주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었다. 그는 건설 현장에서 번 돈으로 작은 방을 얻어 독립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를 원망하거나 그리워하지 않았다. 대신 하루하루 성실하게 땀 흘리는 삶에서 기쁨을 찾았다. 그는 타고난 성실함과 현장에서 배운 기술로 동료들에게 신뢰를 얻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인테리어 기술팀의 팀장으로 일하게 되었다. 그의 팀은 실력이 좋고 정직하기로 입소문이 났다. 그러던 중 한 재단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저소득층 가정을 위해 낡은 집을 무료로 고쳐주는 봉사활동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이었다. 재단의 이름은 푸른솔 재단이었다. 민주는 그 이름을 듣고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마음을 굳혔다. 이것이야말로 자신이 과거의 빚을 갚을 수 있는 작은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주말마다 민준과 그의 팀원들은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 가장의 집을 찾아 곰팡이 핀 벽지를 새로 바르고 외풍이 심한 창문을 교체하고 물이 새는 지붕을 고쳤다. 깨끗해진 집을 보며 환하게 웃는 이웃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민주는 과거 돈으로 명품을 샀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충만함과 보람을 느꼈다. 그는 몰랐다.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그 봉사활동이
바로 하은이 기획한 희망 보금자리 프로젝트의 일부라는 사실을. 하은 역시 현장 실무는 담당자에게 맡기고 있었기에 수많은 봉사자 중 한 명인 민준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모른 채 각자의 자리에서 엇갈린 길 위에서 같은 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또 다른 누군가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것임을 온몸으로 실천하면서. 시간은 흘러 계절이 2번 바뀌었다. 하은은 이제 푸른솔 재단의 실질적인 책임자로서 모두의 신뢰를 받는 유능한 리더로 성장해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을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자신의 일에 대한 확신과 타인에 대한 따뜻한 애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느 평일 점심, 하은은 희망 보금자리 프로젝트의 실무팀 직원들과 함께 소박한 동네백 반집을 찾았다. 프로젝트의 성과를 자축하고 팀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자리였다. 식당은 점심시간을 맞아 손님들로 붐볐고 주방에서는 쉴 새 없이 그릇 부딪히는 소리와 음식 만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하은과 팀원들이 자리를 잡고 음식을 주문했을 때였다. 주방 쪽에서 식당 주인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이 아줌마야. 정신 안 차려? 그걸 그렇게 깨트리면 어떡해. 월급에서 다 깔 줄 알아. 모든 손님들의 시선이 주방 쪽으로 쏠렸다. 하은 역시 무심코 그쪽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숨을 멈췄다. 앞치마를 두른 채 고개를 숙이고 주인에게 모욕적인 꾸지람을 듣고 있는 사람. 기름때 묻은 얼굴과 푸석한 머리카락, 겁에 질린 그 눈빛은 분명 오혜정이었다. 하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자신을 그토록 모욕하고 짓밟았던 사람이 이제는 세상 가장 낮은 곳에서 다른 이에게 멸시당하고 있었다. 복수심이 들 것이라 생각했다. 통쾌하고 후련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마음속에서 피어오른 감정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다. 그저 인간에 대한 깊은 연민, 그리고 세월의 무상함에 대한 서글픔이었다. 오혜정 역시 고개를 들다가 손님들 사이에 앉아있는 하은을 발견했다. 그녀의 동공과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세상에서 가장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을 가장 비참한 순간에 마주친 것이다.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다 못해 잿빛으로 변했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리고 싶었지만 그러기에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는 황급히 고개를 돌려 다시 설거지통에 얼굴을 파묻었다. 하은과 눈이 마주친 팀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 사람, 강민준 씨 어머니 아니에요? 세상에, 저렇게 됐구나. 쌤통이다. 하지만 하은은 조용히 손을 들어 팀원들을 제지했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식사를 계속했다. 밥알을 씹는 동안 수많은 생각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아버지의 가르침이 떠올랐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라도 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은 지켜주어야 한다. 식사를 마친 하은은 계산대로 갔다. 그녀는 음식값보다 훨씬 많은 돈을 계산대에 올려놓았다. 아주머니, 음식이 정말 맛있네요. 여기 남은 돈은 주방에서 고생하시는 분께 따뜻한 국밥이라도 한 그릇 사주세요. 식당 주인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하은은 가볍게 목례를 하고 팀원들과 함께 식당을 나섰다. 그녀는 끝내 오혜정 쪽을 돌아보지 않았다. 그것이 그녀가 그녀에게 베풀 수 있는 마지막 배려이자 진정한 의미의 승리였다. 증오의 사슬을 끊어내는 것은 상대를 짓밟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를 나의 세계에서 온전히 놓아주는 것임을 그녀는 깨달았다. 며칠 후 오혜정이 일하는 식당으로 한 사회복지사가 찾아왔다. 그는 푸른솔 재단과 연계된 한 사회적 기업의 직원이었고 오혜정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안했다.
재단의 구내식당에서 정직원으로 일하며 좀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였다. 오혜정은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믿을 수가 없었다. 자신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지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에게 손을 내민 익명의 후원자가 누구인지 끝내 알지 못했다. 그저 멀리서 자신을 지켜보는 신이 있다면 그 신이 내린 마지막 동아줄일 것이라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다. 하은은 그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것은 복수의 완성도 동정의 과시도 아니었다. 그저 한 인간으로서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한 사람이 여전히 어둠 속에서 헤매는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작은 등불과도 같은 것이었다. 용서의 문턱을 넘는다는 것은 이처럼 상대를 완벽히 이해하거나 죄를 없던 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각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묵묵히 응원해주는 것일지도 몰랐다. 하은은 그렇게 진정한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덧 겨울의 문턱,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다. 하은은 아버지 이진철과 함께 거제도 본가의 따뜻한 서재에서 벽난로 앞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여 온 세상을 고요하고 평화롭게 감싸고 있었다. 올 한 해 참 많은 일이 있었구나. 이진철이 타닥타닥 타는 장작불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하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마음은 이제 그 어떤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는 깊고 고요한 바다와 같았다. 아빠, 궁금한 게 있어요. 아빠는 후회하지 않으세요? 혜성그룹을, 그 사람들을 그렇게까지 하신 거요. 이진철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딸을 바라보았다. 후회라. 물론 내 방법이 최선은 아니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하은아, 아빠는 내가 돈 때문에 혹은 내가 가진 배경 때문에 모욕당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다. 아빠가 평생을 지켜온 신념은 돈은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지 사람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그 선을 넘었고 아빠는 아빠의 방식으로 그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려 했을 뿐이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낡은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금은 보화가 아닌 달고 다른 앨범 한 권이 들어 있었다. 그가 하은에게 앨범을 건넸다. 앨범에는 하은의 어린 시절 사진과 지금은 세상에 없는 아내의 사진들이 가득했다. 내가 내게 물려주고 싶은 진정한 유산은 돈이나 기업이 아니란다. 바로 이것이다. 그는 아내와 어린 하은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 한 장을 가리켰다.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 약한 자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는 긍지. 내 엄마가 내게 그리고 너에게 남겨준 가장 큰 유산이지. 나는 내가 그 유산을 평생 지키며 살아가기를 바란다. 돈은 그것을 지키기 위한 수단일 뿐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아버지의 깊은 눈을 바라보며 하은은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겪었던 모든 시련과 아픔이 결국 이 진정한 유산을 깨닫게 하기 위한 긴 여정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후로 몇 달이 더 지났다. 하은에게 작은 소포 하나가 배달되었다. 발신인의 이름은 강민준이었다. 소포 안에는 투박하지만 정성스럽게 만든 작은 원목 책꽂이와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다. 하은 씨, 잘 지내시나요? 우연히 푸른솔 재단에서 하는 일들을 전해 들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멋지고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당신에게 제가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작은 책꽂이는 제가 직접 나무를 깎아 만든 것입니다. 당신의 선한 의지와 지혜가 담긴 책들을 꽂아두는 데 쓰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이제 저만의 길을 찾았습니다. 땀 흘려 일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행복을 배우고 있습니다. 부디 당신도 항상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는 연락하는 일 없을 겁니다. 그저 멀리서 당신의 행복을 응원하며 살겠습니다.
하은은 편지를 읽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의 삶 역시 제자리를 찾았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들의 인연은 비극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각자를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자양분이 되었다. 하은은 그가 보내온 책꽂이를 자신의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두 사람의 재회는 없겠지만 서로의 삶에 남긴 의미는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오랫동안 빛날 것이었다. 하은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눈은 그쳤고 세상은 눈부신 햇살 아래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운명에 흔들리지 않았다. 스스로 운명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 되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그리고 세상을 떠난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진정한 유산, 즉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걸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미소는 그 어떤 보석보다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오늘도 요지경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